조선 숙종 시절 평양에는 기이한 괴담 하나가 돌았습니다. 대동강 물줄기보다도 길게 이어진다는 그 괴담의 주인공은 평양 제1의 기생 매항이었습니다.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본 사내들은 그 미모에 홀려 며칠간 밥을 먹지 못했고, 그녀의 눈빛 한 번에 가산을 탕진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두렵게 만든 것은 그녀의 미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의 최고령자인 90세 김노인은 손자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꼬마였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매항이 때문에 패가망신하셨다네. 그런데 지금 내 손주놈이 매항이의 치맛자락을 잡겠다고 난리니 어찌 저 여인은 70년 전 그 얼굴 그대로란 말이냐. 세월은 산천을 바꾸고 사람의 등허리를 굽게 만들지만 매항에게만은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주름 한 줄, 검버섯 하나 피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녀 앞에서만은 멈춰 선 것처럼 말입니다. 매항의 방에는 팔도에서 들여온 진귀한 거울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으로 닦은 은경부터 동으로 만든 동경까지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 속에서 매항은 매일 자신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기생의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이야, 아직은 괜찮아. 그녀는 손가락으로 눈가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남들은 보지도 못할 미세한 굴곡 하나에도 그녀는 자지러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매항에게 늙음이란 곧 죽음보다도 더한 공포였습니다. 아름다움을 잃는 순간 세상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강박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밤, 매항은 거울 속에서 희미한 주름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사람이 아닌 짐승의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소복을 꺼내 입고 아무도 모르게 기방의 뒷문을 나섰습니다. 보름달이 구름 속에 몸을 숨긴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선비 이문규는 이 기이한 젊음의 실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항이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산을 향한다는 소문을 듣고 목숨을 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천리를 거스른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법, 그 추악한 계약의 현장을 내 눈으로 확인하리라. 이문규는 매항의 뒤를 밟았습니다. 매항은 귀신에 홀린 듯 빠른 걸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멧돼지도 지나가지 못할 험한 동굴숲을 지나자 갑자기 사방이 고요해지며 기괴한 안개가 발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안개 너머에 마치 하늘이 구멍난 듯 검고 깊은 연못, 망량지가 있었습니다. 연못의 물은 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탁했고 수면 위로는 기분 나쁜 거품이 보글보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매항은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에 쳤습니다. 오셨나이까, 나의 주인님! 그 순간 고요하던 연못물이 거칠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서서히 솟구쳐 오른 것은 거대한 여우의 두개골을 쓴 검은 연기 형상의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의 눈에선 붉은 안광이 뿜어져 나왔고 산 전체가 울릴 듯한 낮은 웃음소리가 문규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괴물이 매항에게 물었습니다. 매항아, 아름다워지고 싶으냐? 이번엔 무엇을 내놓겠느냐? 너의 젊음은 이제 미천이 다 되어가는구나. 매항은 광기의 어린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제가 낳았으나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의 기억을 가져가소서. 그 아이가 처음 나를 보고 어머니라 부르며 웃던 그 기억, 내 젖을 빨던 그 따뜻한 감촉, 그 모든 것을 드릴 테니
제 눈가에 이 추악한 선을 지워주소서. 숨어서 지켜보던 문규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자식과의 기억을 팔아 젊음을 산다니 그것은 짐승조차 하지 않을 짓이었습니다. 괴물은 길게 팔을 뻗어 매항의 머리칼을 휘감았습니다. 매항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녀의 눈에서 투명한 구슬 같은 것이 빠져나와 괴물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매항의 얼굴은 거짓말처럼 다시 피어났습니다. 방금까지 있던 피로함과 주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18 소녀의 생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끝낸 매항의 눈은 유령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무슨 기억을 팔았는지조차 잊은 채 그저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환희에 찼습니다. 고아라, 아직 나는 고아. 세월이 다시 흘러 평양 관가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세가 넘은 노인 길동은 매항의 집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이 젊음을 위해 버린 당신의 자식입니다. 노인은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느끼고 싶어 평생을 찾아 헤맸던 것이지요. 하지만 매항은 비단옷을 휘날리며 나타나 노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이 더러운 노인네가 누굴 보고 어머니라 하느냐? 나는 아직 혼례도 하지 않은 처녀이거니와 어디서 행패냐? 매항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절망한 노인은 그날 밤 매항의 집 대문 기둥에 머리를 들이받고 숨을 거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신을 보며 매항은 그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재수없게 웬 노인이 내 집 앞에서 죽어있담, 액땜이나 해야겠구나. 그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미모가 상할까봐 향을 피우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연못에 팔아버린 그녀는 이미 껍데기만 남은 괴물이었습니다. 마침내 매항에게 남은 기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고향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아름다움에 대한 집념만이 그녀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연못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몸은 기억이라는 연료가 떨어져 급격히 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이여, 내게 남은 마지막 것, 내가 인간이었다는 이 사실, 내가 숨을 쉬고 생각한다는 이 이성마저 가져가라. 나를 영원히 아름다운 미의 화신으로 만들어다오. 괴물은 거대한 입을 벌리며 웃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다. 네 소원대로 영원히 아름다운 물질로 만들어주마. 연못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나며 매항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산을 울렸으나 이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문규가 달려갔을 때 연못은 흔적도 없어졌고 그 자리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차가운 돌상 하나만 서 있었습니다. 그 돌상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아무런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매항의 이야기는 평양 사람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늙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주름을 보며 그 주름 속에 담긴 자식의 웃음과 부모님의 눈물 그리고 사계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지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소중한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젊음을 주는 대신 소중한 사람과의 기억을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억이 없는 젊음은 그저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오늘 밤 거울 속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그 아름다운 세월의 흔적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말로 매항이 끝내 얻지 못했던 진짜 인생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생을 모은 재물일까요? 아니면 가슴속에 품었던 원망일까요?
여기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부귀를 누렸던 안대감이 숨을 거두기 직전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기이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안대감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권세 높은 집안에서 시집와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큰 며느리 박씨, 그리고 가난한 선비의 딸로 들어와 묵묵히 살림을 도맡던 둘째 며느리 이씨였지요. 대감은 숨이 넘어가는 순간 2 며느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내 평생 모은 재산 중 가문을 다시 일으킬 진짜 황금은 뒷마당 가장 깊은 곳 커다란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느니라. 단 이 항아리는 내 장례를 치른 후 가장 효심이 깊은 자가 열어야만 황금이 보일 것이니 만약 탐욕스러운 자가 먼저 손을 대면 그 황금은 재앙이 되어 가문을 멸할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대감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부터 고요하던 대감댁에는 보이지 않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자마자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인 조씨 부인을 본체만체 하던 큰며느리 박씨가 갑자기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어머님,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쓴 미음이니 한 입이라도 드셔보세요. 박씨는 비단 옷자락이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부엌을 드나들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뒷마당 항아리 속 금괴뿐이었지요. 그 금괴만 차지하면 이 지긋지긋한 시댁살이도 끝이다. 내 친정 가문을 다시 세우고 떵떵거리며 살리라. 반면 둘째 며느리 이씨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화려한 말칠에는 없었지만 밤새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발을 주무르고 남편 몰래 헤어진 시어머니의 버선을 꿰맸습니다. 박 씨는 그런 이 씨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 미련한 것, 그렇게 묵묵히만 해서야 시아버지의 황금이 네 차례가 올성 싶으냐?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이 모든 광경을 무거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심이고 누가 황금을 노린 연기인지 죽은 대감의 시험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가던 보름밤, 큰며느리 박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례 후에 열라고 했지만 혹시라도 둘째가 먼저 선수를 칠까봐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뒷마당 구석 오래된 향나무 아래 반쯤 묻혀있는 커다란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박씨가 항아리 뚜껑에 손을 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둘째 며느리 이씨였습니다. 박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아니, 시아버님이 묻어두신 항아리가 잘 있나 확인하려던 것뿐이다. 너야말로 왜 여길 기웃거리느냐? 2 며느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효심이 깊은 자가 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직 슬픔에 잠겨 계시니 우리가 먼저 욕심을 내선 안 됩니다. 박 씨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 그런지 욕심 부리는 법도 모르는구나. 그래, 어머님 앞에서 효녀 노릇을 더 확실히 해서 저 항아리를 내 손으로 열고 말 테다. 마침내 사무제를 마친 날,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2 며느리를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 대감댁의 황금 항아리가 열리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대감께서 말씀하신 효심 깊은 며느리가 누구인지 이 항아리가 말해줄 것이다. 큰아이야, 네가 먼저 열어보겠느냐? 큰며느리 박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금괴다! 내 금괴! 하지만 뚜껑을 열자마자 박씨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나온 것은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장의 종이뭉치와 낡은 장부였습니다. 박 씨가 미친 듯이 종이를 뒤지자 거기엔 안대감이 평생 여기저기 빌려 쓴 빈 문서와 파산 직전의 회계 장부가 가득 찼습니다. 이게 뭐야? 황금은 어디 가고 웬 빚쟁이 문서들만 가득해단 말이냐? 노인네가 죽으면서까지 나를 속였어. 박 씨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하며 시어머니에게 삿재질을 냈습니다. 이런 망해가는 집구석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 고생을 하며 효부 노릇을 했겠습니까? 난 이제 친정으로 가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폐물을 챙겨 떠나버렸습니다. 마당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겨진 둘째 며느리 이 씨는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비록 빚더미라 해도 제가 시장에 나가 일이라도 해서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짐이니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이 씨는 마당에 흩어진 빈 문서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버린 줄 알았던 항아리 바닥을 닦아내던 순간 이 씨의 손끝에 딱딱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항아리의 이중 바닥이 열리며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부더미 아래 숨겨져 있던 진짜 금괴들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자가 진짜 내 며느리다. 재물 앞에 가식을 벗어던진 자는 화를 입을 것이요. 빚더미 속에서도 도리를 다하려 한 자는 가문을 이을 자격이 있느니라. 이 황금은 너의 진심을 주는 나의 상이다. 사실 안대감은 죽기 전 이미 빚을 모두 청산한 상태였고 그 장부들은 탐욕스러운 자를 걸러내기 위한 가짜였습니다. 이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도망갔던 큰며느리 박 씨는 나중에야 이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이 씨는 그 황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가문을 평안하게 이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를 묻습니다. 여러분의 항아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눈앞에 번쩍이는 황금만을 쫓다 정작 소중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보물을 놓치고 살지는 않으신지요? 진짜 황금은 항아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곁을 지켜주는 진심 어린 마음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대대로 학자를 배출한 유서 깊은 김진사댁. 이곳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는 고부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주인 박씨 부인과 그녀의 며느리 정씨였지요. 며느리 정씨는 말수가 적고 몸가짐이 단정하며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수발을 들 때면 마치 구름 위를 걷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집안의 담장 안쪽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서늘한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박씨 부인이 어느 날부터인가 겪기 시작한 기묘한 증상이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방금 한 일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가끔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망령의 증세가 나타난 것이지요. 박씨 부인은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 이제 겨우 환갑을 넘겼거늘 어찌 벌써 정신이 흐릿해진단 말이냐. 그런데 부인의 의심은 곧 며느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특별한 약반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릇 속에는 달콤한 대추 향기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오늘도 정성을 다해 약반을 지었사오니 한 그릇 비우셔요. 며느리 정씨는 늘 그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밥상을 내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눈엔 그 미소가 마치 저승사자의 유혹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며느리가 올리는 밥을 먹고 나면 혀끝이 마비되는 듯하고 가슴이 답답해졌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부엌으로 돌아간 사이 밥알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하얀 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구나. 이 고약한 년이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독을 타는 것이야. 부인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들은 한양으로 관직을 나가 집을 비운 지 오래였고 집안의 노비들은 모두 며느리의 수하처럼 움직였습니다. 부인은 이제 집안 전체가 거대한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건네는 물 한 잔, 과일 한 조각도 이제는 목숨을 앗아갈 흉기로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이 며느리의 실체를 밝혀내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웠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는 척 하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며느리가 머무는 별채 근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문 틈새로 가느다란 촛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정씨가 무표정한 얼굴로 절구에 무언가를 빻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범한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캐온 듯한 거무스름한 뿌리와 기괴한 형상의 벌레들이었습니다. 정씨는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박씨 부인이 내일목을 국에 정성스럽게 섞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인은 혼비백산하여 방으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던 부인은 확신했습니다. 처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내일 아침이면 나는 시체가 되어 저 부엌 아궁이 속으로 사라질지도 몰라. 부인의 방 밖에서 며느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시옵니까? 방공기가 차니 문을 꼭 닫으셔야지요.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박씨 부인의 귀에는 죽음을 예고하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드디어 한양에 갔던 아들 김서방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을 보자마자 마당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아, 네 처가 나를 죽이려 한다. 전년이 매일 밥에 독을 타서 내 정신을 앗아가고 있어. 저 부엌을 뒤져보거라. 아들은 당황하여 어머니를 말렸고 며느리 정씨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려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씨 부인의 기세에 눌린 아들은 결국 부엌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장 깊숙한 곳에서 어젯밤 부인이 보았던 기괴한 가루들이 담긴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네가 정녕 어머니를 해하려 한 것이냐? 아들의 불호령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당장 저 요물을 관가에 넘겨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늙은 의원 한 분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의원은 마당에 널브러진 가루주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귀한 약재를 왜 여기다 쏟아놓으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씨 부인에게 간곡히 부탁받아 구해다 준 천년삼과 환혼초가 아닙니까? 의원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박씨 부인은
이미 1년 전부터 심각한 매병, 치매 증서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고 가족을 못 알아보고 심지어는 난폭하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정씨는 집안의 어른인 시어머니의 채통이 깎일까봐 이 사실을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감내해왔던 것입니다. 그 하얀 가루는 독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며느리가 자신의 폐물을 다 파라고 한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쓴 약을 드시지 않으려는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 밤 몰래 약반을 짓고 국에 섞어 올렸던 것이지요. 며느리가 밤마다 부엌에서 절구를 빻았던 것은 오직 시어머니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더 맑아지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안개가 걷히듯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주저앉아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밤마다 약재를 빻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물기 마를 날 없던 그 손이 이제야 제대로 보였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이 늙은 것이 네 정성을 도구로 알았구나. 며느리 정씨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품에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제 정성이 부족하여 어머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한 제 죄입니다. 아들 김서방은 아내의 깊은 속내와 어머니의 아픔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의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효심도 독약으로 보이고,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쓴 약도 꿀물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진정한 보약은 산삼이나 녹용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밤새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닐까요? 오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에도 깊은 여윤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